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슬슬 시작해볼까? 오늘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웬만큼 재미없으면 나 공지도 안 올린다니까. 알잖아. 나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에 공지 올렸어. 그리고 주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치맥 시간 내가 아주 재밌게 선사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 근데 이 사건이 흥미진진해.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리커 창이 누군지 모르고 오셨어도 돼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리커 창이 누구예요? 리커 창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 몰라도 돼.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해 드릴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 드리고 그것만 이해해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역사까지 얘기할 것도 아니야. 최근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리커 창은 한때 중국의 총리였습니다. 총리라고 하면 중국의 고위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때는 중국의 2인자였어요. 시진핑 밑에 리커 창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돌았냐? 시진핑이 끝나면 이제 리커 창이 잡겠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 안에서 가능한 마지막 세대의 실무형 개혁파 총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혁명가도 아니고 카리스마형 독재자 이런 것도 아니고 선전 구호를 앞세우는 그런 이념형 지도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숫자, 민생, 경제 현실, 행정 실무 이런 거를 중시한 관료형 정치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인민들이 이런 믿음, 환영 이런 것도 엄청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리커 장은 1955년 안후이성 출신이에요. 문화 대혁명 시기에 농촌에 내려갔다가 이후 베이징 대학교, 중국의 그냥 1위, 2위를 다루는 칭화대랑 베이징대, 그중에서 베이징 대학교 법학부에 들어갔고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물이에요. 공식 양력상으로는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 전공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소개가 됩니다.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시진핑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시진핑은 혁명 원로 집안의 자녀예요. 말 그대로 태자당, 중국의 홍알딸, 즉 관 2세, 중국의 옛날의 간부 2세, 그런 배경이 강한 인물이라면 리커 창은 상대적으로 시험과 학력, 그 다음에 공청단 조직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실력파. 정말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실력으로 치고 올라온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리커 창은 중국 지도부 안에서도 비교적 말이 통하는 경제 관료, 수치를 보는 사람, 현실을 아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진핑이랑 비교가 되는 거야. 시진핑이 내세우는 거는 뭡니까? 굉장히 이념적이고 굉장히 공산당 약간 그냥 전체주의, 독재, 숙청 다 시켜버리고 날 믿어라, 나야말로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삼면임 하면서 그냥. 그리고 리커 장은요 그 공청단파의 대표 인물이었어요. 굳이 라인을 따지자면 후진타오 계열이에요. 후진타오의 약간 직계 후배, 오른팔 약간 그런 느낌? 즉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공청단파는 대체로 지방행정, 청년조직, 민생정책, 비교적 온건한 개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물론 중국 공산당 체제 안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이고 좀 그래도 뭔가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좀 이제 자본주의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펼쳤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식의 권력 집중, 국가주의, 당 우위 노선 이런 거랑 비교하면 리커 창은 훨씬 행정적이고 경제 실용주의적인 노선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이 리커 창 총리라는 이 사람은 단순한 총리 후보가 아니라 한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 후보군까지 거론된 인물이에요. 2인자였어요. 시진핑이 이제 2기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리커 창이 올라오겠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인민들이 존중을 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리커 장이 베이징대 출신의, 그리고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제 관료였고 최고 지도자 후보로 선호되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012년 권력 교체 때 최고 권력은 시진핑에게 갔고
리커창은 2013년에 국무원 총리가 됩니다. 즉 서열 2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비극의 시작이에요. 실제 권력의 방향은 점점 시진핑 쪽으로 집중이 되고 이 서열 2위였던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봐도 왜 이런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대립이 있었을까? 일단 리커창의 핵심 이미지는 경제 현실주의자였어요. 리커창은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분들 불과 2-3년 전입니다.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중국 국무원 총리를 지냈죠. 전통적으로는 중국 총리는 경제와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리커창도 초반에는 시장 개혁, 민간 기업 활성화, 부채 억제, 구조 개혁 이런 정책들을 강조를 했죠. 당시 외국 경제계에서는 그의 경제 노선을 리커창이니까 리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남발하지 않고 부채를 줄이며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 이런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권력 집중, 국유기업 우선, 당의 경제 통제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리커창의 색깔은 점점 약해집니다. 해외에서도 리커창이 시장 지향 경제를 지지했지만 시진핑의 권력 집중과 국가 통제 강화 속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얘기할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이 눈 밖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게 뭐냐면 이 얘기하면 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아, 그 사람이었구나. 리커창은요 민생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정부, 시진핑의 정부, 시가군들은 펼치고 있는 정책을 보세요. 민생 경제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뭐 취업이 되든 말든, 중국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음식들의 위험이 있는 등 많은 등 뭐 신경 안 써요. 무조건 국가 경쟁력, 국가 산업, 무기 만들고 우주 항공 만들고 재생에너지 만들고 칩 만들고 미국이랑 싸우려 하고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금 정부가 중국 정부인데 민생은 따지질 않습니다. 아예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살아있으면 세금은 낼 수 있잖아. 세금만 내면 됐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리커창을 어떤 총리로 기억을 하느냐. 리커창이 2020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유명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중국 인대 기자회견에서 리커창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중국에는 월 수입 1000유엔, 즉 한국 돈 20만 원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뭐 지들 발표로는.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봐. 6억 명이 지금 중국의 GDP가 8,000달러인가요? 9,000달러인가요? 그 정도 될걸? 그런데 여러분들 1인당 GDP, 1인당 GDP가 8,000달러, 9,000달러. 검색해보자.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지금 중국 1인당 어우야 뭐야. 중국 1인당 GDP가 13,000달러?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 많이 올라왔네. 근데 맞아. 이런 것도 솔직히 믿기가 어려워. 중국의 이런 조작 통계 조작 이런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무튼 발표된 거는 13,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의 1인당 GDP가 13,000달러고 그 정도인데 근데 어떻게 중국의 월 수입이 1,000유엔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월 수입이 1,000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국 돈 20만 원이에요. 한국 돈 20만 원이면 여러분들 연봉이 240만 원이란 뜻이야. 연봉 240만 원은요 1,500달러야. 1,500달러. 근데 여기 지금 13,000달러라고 얘기 나왔잖아. 1,500달러야.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리커창은 중국 인민대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른다다이뼈회 중국 인대 대표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는 월 수입이 20만 원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있다. 즉 인민폐로 1,000유엔, 한국 돈으로 20만 원. 근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중국 인민들이 호응을 엄청 받았어요. 드디어 정말 민생을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국민 총리가 한 명 나왔구나. 근데 이 얘기는 좋다 이거야. 이 얘기 문제 없어. 뭐 국민들을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리커창 총리가 또 항상 얘기했던 게 나의 목표는 별거 없다. 뭐 허황된 거, 누구는 목표가 뭐고 막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파예요.
이 리커창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배부르게 먹는 거를 목표로 한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아직도 배부르게 못 먹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난 당신이 배부르게 밥을 먹는 게 목표다. 이랬던 총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에는 월 수입 1000유엔 안팎인 사람이 6억 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약간 빡친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은 시진핑이 전면적 빈곤 퇴치 승리를 강조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얘는 뭐 아는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 희망만 주는 거야. 이미 중국은 빈곤을 퇴치했고 빈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막 선전할 때야. 전형적인 독재 국가, 인민들이 세뇌 방식이죠, 그죠? 막 한창 막 그때 막 시진핑의 공동 부유, 우리 다 같이 부유해지고 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다 같이 부유하다, equal. 그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 다 같이 가난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부유하다는 다 같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말이 안 돼. 공동 부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튼 시진핑은 그때 그런 걸 외치고 있었어. 빈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빈곤을 퇴치하고 지금 중국은 부유해졌다. 그런 거를 선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의 2인자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6억 명이 월 20만 원 되는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이건 그냥 대놓고 시진핑한테 싸대기 날린 거야. 맞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말 자체가 중국 내부의 빈부격차와 민생 현실을 드러낸 말로 인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리커창은 2인자였기에 리커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시진핑이라 하더라도 2인자를 막 함부로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리커창을 상징하는 말이 있어요. 리커창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리커창 지수라고 있습니다. 2007년 리커창이 랴오닝성 당서기였을 때 그는 미국 측 인사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GDP 숫자는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중국 정부의 현실들을 막 얘기했어요. 중국의 이런 통계들, 발표들 못 믿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누구나 다 쉬쉬하지. 하지만 리커창은 대놓고 그냥 해외 언론에다가 중국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GDP 숫자는 믿기가 어렵다. 난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 리커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딱 3가지 본다. 그게 뭐냐? 전력 사용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규모. 이거를 봤을 때 그 지방의 정확한 GDP가 보인다. 나는 GDP 통계 그딴 거 안 본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그때부터 이 새끼는 경제를 아는 놈이구나. 야, 얘는 시장을 읽고 있는 놈이구나. 이런 인지가 점점 되기 시작했죠. 이 리커창한테는. 해외에서도 그때부터 리커창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미국에서는 유력한 2인자다. 경제를 알고 진짜 실무에 강한 그런 중국의 간부가 탄생했다. 영어를 할 줄 알고. 이게 훗날 이코노미스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리커창 지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어요. 중국이 공식 GDP보다 실제 경기 흐름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 리커창 지표. 그게 전력 사용량,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규모, 요것만 본다. 진짜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식 통계는 조작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장의 전기 사용량, 화물 이동,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시진핑 시대의 정치는 당이 말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식에 가까워요. 근데 리커창은 현실은 숫자에 숨어 있다. 전기가 얼마나 쓰였는지, 화물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 보면 진짜 경제가 보인다. 이거 완전 시진핑이랑 대립되는 구도야. 시진핑은 그냥 야 닥치고 니들 뭐 알 거 없고 그냥 나만 믿어. 이거고 리커창은 숫자를 봐라. 숫자에 모든 답이 있다. 대립이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한때 여러분들 저 이거 옛날에 뉴스에서 한 적도 있는데 한때 중국이 뭘 그렇게 막 때려 부수고 잡았었냐면 집중적으로 중국이 노점상을 때려 부수고 막 잡아들이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0년에 리커창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산동성을 방문을 했을 때 길거리 노점과 소규모 상인들이 중국 경제의 활력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당시 중국 도시 관리들은
노점을 지저분하고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그때 베이징 하면 또 시진핑 아니야. 그때 한창 막 노점상들 지저분하니까 싹 다 없애고 거리에 노점을 차릴 수 있는 장소마저 다 없애버리고 그걸 도로를 깔고 깔끔하게 만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노점들 다 철거해버리고 잡아들이고 막 벌금 내리고 장난도 아니었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리커창은 오히려 노점이 일자리와 생계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로이터 통신에서는 리커창의 발언 이후에 중국에서 노점 경제가 갑자기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리커창은 어떤 사례까지 얘기를 했냐면 한 서부의 도시가 3만 6천 개의 노점상을 설치해서 하룻밤 사이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사례까지 언급을 하면서 노점상 경제를 굉장히 옹호를 합니다. 이것도 완전 대립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잖아. 당시 코로나로 최대 중국에서는 약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리커창의 노점 경제 발언은 단순한 민생 발언이 아니라 실업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 국민들이 옹호를 받고 공감을 받아내고 맞다 이러면서 리커창이 또 근데 그 와중에 시진핑은 뭐하고 있습니까? 시진핑은 봉쇄하다 보니까 이참에 노점상도 다 밀어버려. 깨끗한 거리, 통제된 질서, 단속. 시진핑은 그러고 있는데 리커창은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리커창은 정말 진짜 그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였어. 난 당신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항상 리커창은 한 얘기가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길거리 노점은 도시 미관으로 보면 지저분하고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이었다면 리커창 눈에는 길거리 노점은 서민들이 밥줄이다. 이런 대립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리커창은 또 총리 시절에 대중창업, 만중혁신 즉 대중의 창업과 만인의 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중국 정부 사이트는 리커창이 창업가와 혁신가를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부르며 창업과 혁신이 공정한 기회를 만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 관련 발언에서도 그는 중국이 정부 기능 개혁과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을 추진했고 하루 평균 신규 등록 기업 수가 과거 1000여 개에서 2018년 8월 기준 18,000개로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리커창의 경제관이 드러나요. 그는 중국 경제를 살리는 힘이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국유기업에 몰빵해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민간의 창업, 중소기업, 시장의 활력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시진핑식 국진민퇴, 즉 국가가 전면에 나서고 민간 기업이 위축되는 흐름과는 또 결이 완전 달랐죠. 이것도 대립이야. 리커창도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잖아요. 걔도 뭐 민주주의 혁명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걔도 공산당 체제 내부 인물이었지만 경제 운영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민간 기업 친화적인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커창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표현 중에 한 개가 이런 게 있어요. 창장과 황하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장江과黄河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 3월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의 개방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창장과 중국의 강이에요. 중국의 제일 큰 강줄기인데 창장과 황하의 물길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중국은 더 넓은 개방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 국무원 영문 사이트와 중국 외교부 영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계속하겠다는 공식 발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 2022년 중국은 이미 시진핑 3년임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빅테크 단속, 민간 기업 위축, 공동 부유, 국가 통제 강화가 두드러지던 그런 시기에 외국 자본들도 막 불안불안하면서 중국에서 계속 사업해야 돼? 야 자본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불안불안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리커창이 개혁 개방의 물길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을 위해서 그 외국 자본들이 잘 됐을 때 중국도 계속 같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야 중국이 또 계속해서 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모든 제조업을 지들이 다 해먹으면서 계속 돈을 벌면서 더 강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진핑식 폐쇄 통제 노선에 대한 우회적 반박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리커창은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비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중국은 서열이 워낙 명확하니까. 하지만 걔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리커창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황하와 창장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중국이 다시 폐쇄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개혁 개방의 강물은 영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시진핑을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시진핑한테 정신 좀 차려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회적으로 던졌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리커창이라는 인물이 반중국 공산당 체제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커창도 계속 그 중국 공산당 체제의 고위 간부로 살았었고, 총리 시절에도 뭐 표현의 자유, 민주화, 인권 문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체제에 도전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똑같이 공산당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중국의 검열 체계, 홍콩 탄압, 신장 문제, 시민 사회, 억압 이런 거 같은 큰 흐름을 막은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공산당 체제 내부에서 가능한 범위 안의 온건 개혁파 실무형 관료였다는 거.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국의 민생을 둘러봤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게, 야, 이거 너무 시진핑이랑 반대길을 걷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시진핑이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이때까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진핑 얼마 전에 2인자 장유샤 쳐냈잖아요. 군부 1인자를 시진핑이 쳐냈잖아. 그것도 우리 방에서 다뤘거든요. 그런 시진핑한테 야, 리커창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시진핑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리커창은 2인자가 됐죠, 그죠? 국무원 총리가 됐죠. 하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게, 리커창은 총리였지만 총리답게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총서기가 당을, 총리가 경제와 행정을 맡는 식의 분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같은 그런 당 중심 기구를 통해 경제개혁, 외교의 큰 방향을 직접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무원과 총리의 위상들은 약해지기 시작했죠. 시진핑도 그런 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런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면서 점점 더 국무원과 총리 이런 사람들이 힘을 살짝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리커창이 개혁 지향적이고 신중한 경제 관료였지만 시진핑의 중앙 집권적 권위와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에 가려져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커창은 총리였지만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집행 관리자로 격화된 그런 총리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리커창도 이제 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퇴임하기 일보 직전에 리커창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리커창은 퇴임 전 국무원 직원들에게 한 이 고별 인사 발언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리커창은 퇴임을 합니다. 이 발언은 중국 안팎에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우회적 불만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이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시진핑에 대한 은근한 비판으로 추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시진핑을 겨냥한 것인지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만큼 리커창은 이미 밀려난 총리, 말하지 못한 사람, 시진핑 체제에서 사라진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까지도 21세기 이후 중국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2023년 10월 30일 중국 인터넷에 갑자기 한 통의 공개 서한이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매우 길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리커창의 시신 화장을 즉각 중단하고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 그 이유는 즉 사흘 전 10월 27일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3년 10월 27일 신화사가 세계를 놀라게 한 중대 뉴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국무원 총리 자리에서 막 물러난 리커창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상하이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에 3월에 퇴임을 하고 10월 27일에 리커창 사망 원인 심근경색.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뭐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증거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 증거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걸 미스테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제가 한 개씩 다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 리커창 총리가 사망했다라는 이 기사를 낸 사람은 이 공개 서한의 작성자는 누구냐면 꾸완밍이라는 기자였어요. 이 기자는 1982년 상하이 후단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중국 공산당의 최전선 선전 기관인 신화사에 들어갔고 신화사 광동 분사 사장까지 지낸 그런 인물이에요. 꾸완밍은 2011년에 은퇴를 했고요. 말하자면 체제 내부 출신의 고참이자 고위급 언론인이었어요. 꾸완밍이라는 이 체제 내 원로 언론인만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급의 언론인이 중국에서는 얼마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겠어. 근데 그 사람이 공개 서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었다 이거야. 리커창의 시신 화장을 즉각 중단하고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거는 중국 공산당들에 대한 도전이죠. 이 말이 뭡니까? 야, 이거 리커창 심장마비로 죽은 거 아니야. 이건 누가 손 쓴 거지. 사망 이유 단디 조사하고 이 관련된 사람들 이거 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냥 공산당 내부 체제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꾸완밍이라는 이 원로급의 언론인만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야. 중국의 바깥의 인터넷 전 세계에서 이 온 세상에서 왜냐하면 중국 안에는 이 언론이 검열이 되니까 SNS도 다 삭제가 됐었거든. 근데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이 의혹의 목소리가 가득했죠. 리커창이 정상적인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심장병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리커창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과 토론은 중국 내부 인터넷에서는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이런 언론을 검열하거든요. 올라오면 바로 삭제하고 바로 이제 묻어버렸어. 하지만 방화벽을 우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관련돼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SNS 매체를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런 목소리들이 다시 중국으로 전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선 왜 이런 의심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정말 다양한 정황이 있는데 우선 리커창이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하순에 리커창은 상하이에서 행사를 참석을 했고 상하이의 뚱자오賓馆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중국 상하이에는 뚱자오賓馆도 있고 시자오賓馆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중국 공산당들 고위 간부들만 전용을 하던 그런 호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외적으로 개방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상하이 뭐 한국 사람들 여행 많이 간다며. 그 뭐 되도 않는 뭐 브랜드 호텔 무슨 뭐 힐튼 뭐 되도 않는 무슨 어디 호텔 브랜드 따지고 가지 말고 이런 역사적인 호텔에 가봐야지. 아, 옛날에 모택동이랑 주은래가 이런 호텔에서 묵었었구나. 옛날에 공산당의 간부들은 이런 호텔에 묵으면서 공산주의를 기획을 하면서 독재를 했구나. 이런 그런 데 가봐야지. 기억하세요. 뚱자오賓馆, 시자오賓馆.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호텔들 있잖아. 뭐 조경, 뭐 안에 경치 이런 것들 브랜드 호텔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 중국의 최고 간부들이 쓰던 호텔이야. 모택동이 쓰던데 말 다 했지 뭐. 등소평이 상하이 갈 때 그런 데 묵었고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전문적으로 묵던 그런 호텔인데 안에 조경은 얼마나 예쁘겠어. 중국 상하이 가면 이런 데를 여행 가보란 말이야.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무슨 뭐 왕홍 체험? 뭐 아유 씨. 뭐 하는 짓거리야 그거. 안 비쌉니다. 안 비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뭐 5성급 브랜드 호텔보다 훨씬 싸요. 지금도 이 호텔은 5성급 호텔이고요. 그리고 상하이에서 가장 큰 국빈관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상하이에서 귀빈을 접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 10월 26일 리커창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화사는 수영의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매체는 대략 정오 무렵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리커창은요 수영 도중에 심장병이 돌발했고 이후 보안 요원과 의료진에 의해 상하이 슈광이유엔 슈광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는 실패를 했고요. 리커창은 10월 27일 0시 10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 짧은 언론 보도가 네티즌들에게 세 가지 중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문. 여러분들 리커창은요 사망 당시 68세였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니 68세? 나이 먹을 만큼 먹지 않았어? 그게 왜 이상하다는 거야? 68세에도 뭐 심근경색 올 수 있지. 여러분들이 중국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68세 사망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리커창이 누구예요? 리커창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2위, 그것도 전국급의 지도자였어요. 서열 2위까지 갔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68세에 사망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중국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사망 나이가 젊어요. 왠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 중국은요 이른바 개혁 개방 이후에 사망한 중국의 전국급 지도자들의 사망 나이를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정리를 하면 리커창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이 맨 마지막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그런 전국급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망한 나이 중에서 제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68세, 죽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대체로 장수를 할 수 있느냐? 이미 195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전문가들을 중난하이로 불러들여 소련을 모방해서 중난하이 지도자들을, 즉 중국 고위 간부 지도자들을 위한 전용 영양 기준과 식품 안전 기준을 만들었어요. 동시에 이 중국의 고위 간부들, 공산당 고위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들한테 맞춰준 중난하이 특공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중국은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어. 중국의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중국의 일반 서민들이랑 먹는 음식이 달라요. 쓰는 식재료, 먹는 고기, 먹는 물고기, 뭐 닭, 오리,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키우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일반 중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식재료들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안 먹습니다. 걔네들만을 위한 특공 농장, 특공 도축장, 특공 밭 다 따로 있어요. 거의 다 무농약에다가 유기농 식품들로 키웁니다. 일반인들도 그걸 먹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한 개.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중국 인민들과 먹는 음식이 만약에 똑같았더라면 식품 안전 문제 이미 해결됐겠지. 왜? 지들도 똑같은 거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특공 음식을 따로 먹고 중국 서민들은 그냥 서민들 사이에서 유통하는 음식을 따로 먹기 때문에 중국의 음식 안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후로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직속 중앙보건위원회는 별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줄여서 특공의료라고 불러요. 이 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은 현직 및 퇴직 전국급 혹은 부국급 지도자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만 이 특공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전역의 가장 우수한 의료진과 가장 첨단의 장비들을 동원해서 지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유명한 게 베이징의 301 병원, 상하이의 루이진 병원, 중산 병원, 이게 다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의료 체계를 가진 병원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자원들을 특공 의료 체계에서는 마음대로 동원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새벽에라도 그 최고급 의사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 언제 어디서나 몇 시든 이런 자원들은 우선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이 의료팀은 보통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되냐면, 자, 첫 번째가 주치의입니다. 보통 심혈관이나 노년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이 돼요. 두 번째가 간호사와 의료진입니다.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간호를 담당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응급 전문가입니다. 보통 국제적으로 가장 첨단의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후방 지원 인력입니다. 예를 들면 약사, 의료장비 유지 보수 인력, 그런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팀 구성원은 대략 5명에서 15명 정도예요. 여기에 세계 최첨단 약물과 장비가 언제든지 대기합니다. 이런 팀의 보호 아래 중국의 퇴직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장수하는 집단으로 평가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한 명 뽑아도 장수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진짜 그냥 끄집어내면 다 장수야. 옛날에 중국의 양상쿤 91세까지 살았고요. 화고펑 87세까지 살았고, 이게 다 옛날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에요. 덩샤오핑 93세까지 살았고요. 리펑 총리였죠. 91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 정치국 상무위원 송핑은 여러분들 2025년 108세를 넘겼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중국의 화학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중국의 서민들과는 달라요. 완전 달라. 저세상 사람들이야. 심지어 의료 기술과 의료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1970년대에도 UN 인구국 기록상 중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세에 불과했는데도 그 당시 여러분들 마오쩌둥 83세까지 살았고요. 조원라이, 주원래, 걔는 암에 걸렸는데도 78세까지 살았어요. 최고의 서비스를 그때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리커창 전에는 불운의 국가주석, 정치 투쟁에서 밀려나서 일찍 죽은 사람 류샤오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망 나이가 71세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심근경색, 심장병이니까 갑자기 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 중국의 간부들이 얼마나 이 최고의 의료팀이 얼마나 밀접하게 케어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짱저민 아시죠? 중국 옛날의 그 주석 짱저민 1926년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살았어요. 죽을 때 96세였습니다. 엄청 장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짱저민이요 96세까지 살면서 이 노년기에 심근경색이 2번이 왔어요. 심근경색이 2번 왔는데 올 때마다 살려냈어. 그만큼 밀접 케어를 한다니까? 노년에 심근경색 오면 진짜 위험하잖아. 이 짱저민 2번 왔는데 2번 다 살려냈어요. 그 시대에도 이렇게 장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살려냈는데, 여러분들 2023년에 68세의 리커창은 이거는 진짜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말이 안 된 나이에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뭐냐? 왜 그렇게 첨단적인 의료팀이 리커창의 그 심장병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냐 이거야.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중국에서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들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 리커창이 발병하기 전 구체적인 신체 상태가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제일 가까웠던 의료팀만 알겠죠. 그리고 과거의 병력도 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 현대의학의 빅데이터는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사를 일으키는 심장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비후성 심근병증, 유전성 심장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심장병은 발병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병 의료기관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장기간 연구에 따르면 보통 심장병이 발작하기 몇 시간 전, 며칠 전,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전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흉통,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 부정맥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은 일반인이라면 놓칠 수 있죠. 하지만 지도자 곁에서 24시간 대기하는 전문 의료팀이라면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짱점인 심근경색 2번 왔는데도 살려냈는데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러시아 전 대통령 옐친도 심장병으로 사망했어요. 1987년 56세의 옐친은 당시 소련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모스크바시 제1서기였어요. 그는 큰 입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느리다고 비판했다가 냉대를 받았죠. 정치적 실의는 그의 신체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옐친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는 곧바로 모스크바 중앙임상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 병원은 전 소련 고위 간부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옐친은 심근허혈, 관상동맥 혈류 부족 진단을 받았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이미 현대의학이 심장병에 대해 비교적 깊이 연구했고 치료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옐친이 중앙임상병원으로 이송된 뒤 병세는 빠르게 통제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을 했어요. 하지만 옐친은 보드카를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술 없이는 즐거움이 없었고 자주 만취 상태였어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과음은 심장 근육 구조를 변화시키고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을 높여 혈전 형성을 촉진하며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옐친의 심장병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그는 오중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심장외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목적은 심근 혈류를 개선하고 심근경색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07년 옐친은 심부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옐친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의 심장은 늘 문제가 많았던 거의 유리심장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심장병 진단을 받은 뒤 그래도 그런 유리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할 때까지 20년을 더 살았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역사에도 있고 현대에도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의료 지식이 보급되면서 일반인들조차 심장병 병력이 있는 사람은 약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리커창처럼 24시간 의료진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심장병이 단번에 치명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맞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은 발병 직전까지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영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수영은요 진짜 얼마나 이게 격렬한 운동인데 그만큼 건강하다란 뜻이에요. 즉 정기 검진을 받던 리커창의 심장은 당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의료진이 그에게 수영 같은 운동을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수영을 하더라도 의료진의 엄격한 감시 아래 있었을 것이고 의식을 잃고 익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수영 전 리커창에게 심근경색이나 다른 심장병 발작의 전조, 예를 들면 가슴 통증이라든지 극심한 피로 같은 증상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리커창에게 심장병이 갑자기 돌발했고 아무 전조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약간 좀 안 되지 않나? 바로 이런 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들었죠.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설령 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의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의문 뭐가 있느냐? 왜 리커창은 수광이유엔 이 수광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응급치료를 했느냐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심장병으로 치료를 가장 잘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상하이 여행 갔다가 심장에 뭐 발작이라도 오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냥 제일 좋은 병원 두 개 알려줄 테니까 이쪽으로 가요. 자, 첫 번째, 푸단大学 부속, 푸단 대학교 부속 중산병원입니다. 중산이유엔. 또 한 개는
상하이 교통대학교 상하이交通大学 부속의 루이진 이院, 루이진 병원이에요. 이 두 개가 심장 치료로 이거예요. 상하이에서 이 두 병원이 갑입니다. 이런 거 다 꿀팁이야. 자, 첫 번째, 루이진 병원. 루이진 이院은 심장 미세 침습 수술에 강하고, 중산 병원은 심장병 응급처치 분야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부터 중산병원의 심혈관 내과는 중국 전체에서 줄곧 상위 3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상하이 최고 수준의 심장병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중산병원이 구조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10,000명이 넘었고요. 성공률은 96%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이상하게도 심장병 발작을 한 리커창은 중산병원으로도 가지 않았고 루이진 병원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 곳은 슈광이院이었어요. 이 슈광병원은요, 상하이의 큰 병원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병원은 중의학으로 유명합니다. 주로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치료에 강점이 있고, 가장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장병에는 전문성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광병원이 뚱자오 賓馆, 뚱자오 호텔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글로 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심장병 환자는 1분만 더 지체해도 위험하니까. 그렇다면 지도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죠? 지도 거리를 보면요, 지도상에는 이 뚱자오 賓馆에서 수광병원까지는 직선 거리는 5.4km예요. 루이진 병원까지는 직선 거리는 7km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하지만 중산 병원까지는 직선 거리가 18km예요. 그럼 오케이, 중산 병원까지 18km 탈락. 그러면 아직 루이진 병원이 남았잖아요. 뚱자오 賓馆에서 수간 병원이라든지 혹은 루이진 병원까지는 거리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커창이 아파. 그럼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중국 공안들 바로 출동해가지고 도로 통제 바로 들어갑니다. 경찰차의 호위 아래 교통체증이란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통체증 문제는 사실상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 5.4km 혹은 직선거리 7km, 이거는 그냥 거리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산병원 있잖아. 동자오 賓馆에서 또 이 중산병원 여기까지는 18km가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산병원은요 2015년부터 옥상에 헬기 착륙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그 헬기 착륙장 운용을 시작을 했고, 리커창급 정도의 인물이라면 뚱자오 賓馆에서 중산병원으로 헬기로 옮긴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갔겠죠. 이런 심장병에 강한 루이진 병원과 중산병원을 놔두고 리커창을 심장병 치료 경험이 많지 않은 슈광병원으로 보낸 것은 확실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네티즌들, 온라인 조사대들 많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리커창은 자연적인 심장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심장병을 당한 것이다. 그 당시 인터넷에서도 온갖 소문과 추측들이 미친 듯이 퍼져나갔어요. 거기는 정말 많은 세부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첫 번째, 리커창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차량이 일부러 우회를 해서 시간 낭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과정에서 중산병원의 심장병 전문가들을 불렀지만 전문가들은 리커창이 수술실에 들어간 지 몇 시간 후에야 도착했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리커창을 치료할 때 에크모, 즉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많은 탐정파 네티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리커창에게 심장병을 당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직급이 더 높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와 오래된 원한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결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물론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모두 의문점이에요.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추측인 거예요. 사람마다는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인과 증거는 중국 최고 수준의 기밀입니다. 현재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남은 것은 동기 측면에서 분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네티즌 수사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들의 의심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어떤 의심이 있냐? 자, 이것도 몇 개가 추려지는데, 첫 번째, 리커창과 시진핑은요, 역사적인 뭐라 해야 될까, 앙금이 있었어요. 일단 시진핑과 리커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신 배경 자체가 다르고, 리커창은 베이징 대학교 졸업한 뒤에 경제학 박사, 학자형 관료, 공청단파의 주요 인물, 엘리트, 머리가 똑똑한 지도자. 반면 시진핑은 뭡니까? 그냥 지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관료였고, 옛날에 공산당 군인이었고, 그냥 관 2세, 혁명 원로의 2세. 학력은 뭡니까 또? 그 시대의 학력은 초졸이나 되겠냐? 초졸이나 혹은 중학교 중퇴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시진핑은 태자당이었고, 리커창은 2008년에 국무원 상무부 총리가 되었죠. 당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고 중국 경제는 수출 하락과 성장 둔화 압력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커창 부총리는 원자바오의 부수로서 4조 위안 경기 부양 계획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훗날 중국의 부채 확장의 위험을 남겼지만 당시 중국 경제가 경제 위기를 버티게 해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를 공적으로 본다면 리커창도 그 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인물이죠. 리커창은 부총림 재임 기간 제한적인 의료보건체제 개혁도 시작을 했습니다. 제한된 범위였지만 그에게 민생을 중시하고 실무적인 인물이라는 평판을 얻게 했죠.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총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가 되었죠. 두 사람은 함께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부터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총리 사이에는 분업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렇고 리커창도 그렇고 분업이 되어 있었고, 둘 다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어요. 총리는 큰 집사처럼 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총서기는 당무를 책임지며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시진핑이라는 총서기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는 이런 분업의 제한에서 벗어나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킬까요? 총리의 역할을 허수아비화하고 국무원을 무력화해야 됩니다. 그때 시진핑이 썼던 방법이 뭐냐? 시진핑이 국무원을 무력화하는 방식은 원래 국무원에 속해 있던 권력을 전문적인 중앙 영도 소조 아래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재경영도 소조, 중공 중량财经 领导小组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深化改革领导小组 중앙 정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 이런 부서가 중요한 산업과 지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그리고 중앙外事工作领导小组 중앙 외사 공작 영도 소조, 요런 소조가 외교 업무를 장악하게끔, 이런 소조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조들은 그냥 그 밑에 부서들, 원래는 그렇게 큰 파워가 없었어요. 하지만 2018년부터 시진핑은 이런 소조들을 다시 위원회로 개편을 합니다. 총서기가 이들 소조를 이끌며 전담 조장이 됩니다. 소조에서 내린 결정은 국무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총리는 총서기의 부하가 되었고, 기존의 분업 경계는 깨졌죠. 그래서 비등비등한 권력이 있었던 국무원은 총서기 밑의 비서처럼 변해버렸던 거죠. 시진핑이 그거를 만들어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난 너랑 분업을 하기 싫어. 대신 이런 업무는 니들이 하지 말고 저쪽 밑에 저런 위원회가 하는 걸로 하고, 닌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해. 그러니까 같은 분업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시진핑은 얘네들을 그냥 비서로 갖다 쓰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서 2020년에 이르렀을 때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은 공개화되기 시작했죠. 그때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중국에는 월 평균 소득이 1000yuan, 한국 돈으로 20만 원 안팎의 인구가 6억 명이 넘는다. 이게 리커창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과 리커창의 불화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이 발언은 중국의 서민들에게, 중국의 민중들에게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죠. 아, 드디어 우리를 진짜로 알아주는 총리가 생겼구나. 이제서야 우리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도자가 생겼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2020년은요, 시진핑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어요. 뭐냐? 시진핑이 그때 외쳤던 구호는 이거예요. 전면적 빈곤 탈출. 중국은 이제 전면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했다. 빈곤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략전의 승리를 선언한 그런 한 해였어요. 거기에 대놓고 이제 리커창이 뭔 개소리냐. 아직 중국에 6억 명이 월 2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미친 새끼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 물론 이렇게 대놓고 저격을 한 건 아니지만 시진핑은 여기서 우리는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빈곤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다른 쪽에서는 리커창이 중국은 아직도 6억 명이 되는 사람이 월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암중의 힘 겨루기는 중국 문제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죠. 2023년 리커창은 퇴임 전 국무원 판공청 전체 인원에게 고별 연설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 자신이 10년 동안 견제를 받아온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리커창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장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을 진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야 네가 손으로 아무리 가려려고 해봐야 가려봐라 하늘이 가려지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전에 이미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무슨 얘기냐? 시샤리상 이 말이 엄청 돌았었어. 그때 시진핑이 이미 연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돌고 있는 얘기가 시진핑은 내려오고 이제 리커창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망쳐놨어요. 시진핑은 손 대는 것마다 다 그냥 란웨이 다 망했어. 시진핑이 손 대는 사업마다 다 망했어요. 안 망한 게 없어요. 중국 인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 이연임을 하고 나면서 다 이런 얘기가 했어요. 자, 이제 시진핑이 내려오고 리커창이 올라갈 때가 됐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은 성공적으로 3연임을 하고 리커창은 은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시진핑과 리커창은 앙숙이었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야, 이것도 있어. 2023년 8월에 리커창이 죽기 2달 전이죠, 그죠? 8월에 어디를 갔냐? 리커창이 깐수성 동황 모가오쿠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둔황 막고굴, 약간 관광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을 때 그때도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이 리커창을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총리라고 불렀어요. 총리님 안녕하세요. 리커창은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님 이러면서 중국의 서민들이 리커창을 총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진핑도 어디를 가나 거기에 이제 현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총서기님 안녕하세요. 시주성님 안녕하세요. 이런 환영 구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시진핑은 현직 권력자고 그 다음에 그런 환영 군중들은 보통 그 지방 정부가 배우들을 깔아요. 사전에 그 배우들을 깔아가지고 뭐 시주석이 오면 바로 환영 메시지를 날리면서 그거 중국 공산당 잘하는 쇼잖아요. 미리 깔아두는 배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리커창은 그때 이미 퇴임한 지 반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이렇게 지방을 갔는데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리커창한테 총리라고 부르면서 환영을 한다? 그거는 진심에서 우러러 나온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시진핑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최고 권력자인데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야, 저 새끼 아직도 저렇게 지지를 받아? 지지율 저렇게 높단 말이야? 나중에 나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진핑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추측들 중에서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리커창과 시진핑은 10년간 함께 일하면서 여러 불편한 감정을 쌓았다. 리커창은 몇 차례나 쓸데없이 진실을 말하며 시진핑의 약점을 드러냈다. 여기에 시진핑 하야, 리커창 등극
소문이 한때 크게 돌았고 리커창은 퇴임 후에도 민간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시진핑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고 결국 리커창이 20차 당대회 이후 불과 1년 만에 사망 소식으로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세심한 탐정 네티즌들은 리커창 사망 6째 되는 날에 그의 시신 고별식이 빠바오산 혁명 공묘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부인 펑리웬을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리커창의 부인 정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커창 부인입니다. 슬픈 표정으로 조문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어요. 그때 그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다가와서 청홍과 악수할 때는 청홍은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면서 시진핑과 눈을 안 마주쳤어요. 그게 슬퍼서 눈물을 훔치기 위해서 시선을 안 마주쳤는지, 혹은 리커창의 부인 정홍이 극도의 분노 때문에 이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노를 참고 시진핑과 눈을 아예 안 마주쳤는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수사대들은 추측을 하기에, 왜냐하면 모든 다른 간부들이랑은 악수를 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눈도 마주치면서 막 이렇게 그 슬픔을 서로 나누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시진핑과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리고 시진핑 역시도 눈을 내리깔고 리커창 부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제가 그 화면을 봤거든. 조금 애매한 게 서로 진짜 약간 목이 껄끄러워가지고 안 봤는지 아니면 슬퍼서 안 봤는지 좀 애매하긴 하거든. 하지만 이제 네티즌들은 추측하기,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화면 너머로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추측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게 있습니다. 리커창의 딸이 옆에서 굉장히 분노한 눈빛으로 시진핑 부부가 다가올 때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좀 표정이 안 좋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분노에 찬 눈빛으로 시진핑을 째려보고 있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 근데 표정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좋지 않지. 장례식이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추측은 리커창의 딸은 자기 부친을 죽게 만든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 말도 못하는 자기의 무기력함에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추측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추측도 나왔어요. 현실에서 약물을 이용해 심장 정지를 유도하고 심장병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아주 흔한 정치적 암살 수법이라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1959년 전소련 KGB 요원 보그단 스타신스키는 청산가리 분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지도자 스테판 반데라에게 심장 정지를 일으켰습니다. 반데라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의사의 초기 진단은 심장병 돌발이었습니다. 더 깊은 부검을 통해서야 청산가리 중독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티즌 수사대들의 추론 사슬은 이렇습니다. 리커창이 자연적인 심장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심장병을 당한 것이라면 주모자는 누구인가? 가장 강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라는 추측이 제일 컸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소문과 추론을 이용해 리커창 죽음의 전 과정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령을 받은 뒤 리커창이 수영하는 틈을 타 피부 접촉식 약물이나 주사기를 이용해서 리커창에게 심근경색을 일으켰고, 이후 일부러 리커창을 심장병 치료에 능숙하지 않은 수광병원으로 보냈으며 길에서도 치료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리커창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상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책임도 나중에는 추궁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실증파와 논리파 네티즌들은 이런 추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커창이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 이미 실권을 잃었다. 이미 실권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일반인이 됐다. 이 시점에서 시진핑이 그를 제거하는 선택을 한다면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고
수입 대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리커창이 돌발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2023년 11월 6일 재팬 타임스는 중국 정치의 불투명성과 리커창의 미스테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은 리커창이 과거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계속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 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런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전조가 없는 상황에서 심장 정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리커창이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쪽을 지지하는 인물 중에 야이타 아키오라는 중국 통도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예요. 그는 일본계 대만 국적의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15세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일본 상케이 신문사에 의해 중국 주재 기자로 파견이 되었어요. 이 야이타 아오키라는 기자가 리커창 사망을 둘러싼 모든 소문을 들은 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중국 뉴스를 관찰한 경험으로 볼 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첫 순간부터 너무 많은 세부 내용, 예를 들어 차량이 일부러 우회했다거나 중산병원 전문가가 몇 시간 늦게 도착했다는 식의 디테일이 나오면 그런 소식은 틀림없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치의 상식상 첫 순간에 그런 세부 사항이 흘러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이타 아오키는 곧 말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커창이 하필 시진핑이 이견 세력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던 시점에 죽었다는 사실은 시진핑에도 놀랍고 두려운 폭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과연 리커창은 심근경색으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심근경색을 당한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이 리커창의 사망은요, 중국 매체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초반에 보도가 나오다가 다 눌러버렸고 거기에 관련된 토론 글들, 관련된 이런 SNS 싹 다 삭제가 됩니다. 심지어 리커창에 대한 추모까지도 억압을 받았어요. 리커창 사망 후 적지 않은 허페이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리커창의 허페이에 있는 옛집으로 찾아가서 밖에 꽃을 바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인파가 얼마나 많았냐면 200m가 넘는 꽃길이 생겼어요. 초반에 그 사진도 찍혀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그 사진들도 SNS에서는 싹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리커창에 대한 추모들도 나중에 싹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 처음에 언급했던 아까 그 원로급 언론인 있잖아요. 꾸완밍. 공개 서한을 냈잖아요. 리커창의 화장을 멈추고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라. 그 꾸완밍은 나중에 형사구류되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의 민항구 법원은 그에게 심상치 않은 소란을 일으킨 죄, 그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1년 살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신화사의 인사국도 통지를 내고 꾸완밍의 퇴직 대우를 박탈을 합니다. 그 뒤로 온라인에서는 리커창 사망 원인에 관한 토론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21세기 중국 최대 사건, 진짜 그때 이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난리는 아니었는데 중국 내부에서 그걸 막아버리니까 조용해졌던 거야. 리커창 총리의 죽음은 과연 심장병을 당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연적인 심장병 사망이었을까요? 사실 현재까지는 지지자든 반대자든 모두 추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령 자연 심장병 사망설을 지지한다고 해도 상세한 부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조사 주체가 리커창의 병력 자료 전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할 수도 없습니다. 리커창의 시신은 이미 오래전에 화장되었기 때문이죠. 리커창의 전체 병력 파일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일 역시 오늘날 중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의 죽음, 한때 2인자였던 이 총리의 죽음, 이 21세기 중국 최대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은 미국의 케네디 암살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케네디 관련 문서는 이미 공개의 길로 들어서 있죠. 그렇다면 이 리커창 관련 이 파일들은 언제쯤 이 세상에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때 중국 인민들의 희망이었던, 드디어 중국 경제가 살아나겠다, 리커창이 잡아야 된다, 시상리샤, 시가 내려가고 리커창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만들었던 한 시대의 중국의 리더 이인자. 만약에 지금 시진핑이 아니라 리커창이 중국에서 주석을 하면서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과연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스테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 채널이 재밌었으면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 팬 가입도 한 번씩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